일제시대 때, 이 부분은 저기 자료가 잘 없습니다. 없기도 하고, 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잘 없어서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한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일제시대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국에는 근대적인 디자인, 건축, 공예,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문화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부 남아있던 사람들, 저기, 통영, 칠기, 그쪽에 있었고, 태천, 평안북도인가, 한경북도인가, 태천 칠기, 거기가 유명했고, 여기 서울에 그 미술품 제작소, 이게 원래 저기 그 왕실의 이왕, 그 한성 미술품 제작소, 여기 고종 황제, 왕실에 납품하던 공예품들을 제작하던 곳이었었는데, 이렇게 왕실이 무너지고 나니까 납품할 때도 마땅치 않고요. 이게 경영이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일본인이 경영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사버립니다. 왕실 공제품 제작소를. 그래가지고 일본인이 경영권을 인수받고 나서 저기 관광 기념품 만드는 곳, 일본인들이 그때 조선 관광을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들러서 기념품 사가는 그런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작하는 물건들은 전통적인 조선의 미술품이라기보다는 그 일본인들 취향에 맞는 물건, 같은 낮은 칠기라도 일본인한테 팔릴 만한 물건들을 만드는 곳으로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예, 나중에 망했는지 어떤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교육받은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 당시에 조선에는 그 대학이라는 게 1919년 3.1운동 있고 나서 일본이 화들짝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경성이 제국대학을 태우긴 하는데 그때 설치한 게 법학부, 의학부 이거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인이랑 조선이랑 2대1인가? 조선인은 잘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일본 동경대학은 조선인을 거의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롯데 유일하게 두 명이 동경미대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저기 제국미술대학교, 파마 무사시노 미술대학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가서 근대 디자인 교육을 조금 받고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 임숙재라는 분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통 자개 나전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조금 선이 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선이 얇고 되게 뭐라 그럴까 이게 느낌이 좀 다른데 우리 건 되게 면이 강조되어 있고 좀 덩어리가 많은데 얘네들의 선이 조금 얇은 게 있습니다. 그건 중요치 음, 않고요. 도안과 갔다가 교육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뭔가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 텐데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이고. 38세를. 그리고 또 한 분, 이순석이라는 분은 일본의 도안과, 동경대 도안과를 졸업하시고 와서 도안전. 이때 도안이라는 게 디자인이라는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영어를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자기들 말로 바꾼 거예요. 여기 이 사람, 이분 작품도 보면 약간 일본색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근대 디자인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요런 추상 미술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약간 몬드리안식의 구성, 보나마나 빨강, 노랑, 파란색일 겁니다. 까만색하고 수직 수평선 강조해 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 유행하던 추상 미술 그런 게 이 사람도 배운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계속 놉니다. 그냥 카페 차려놓고 놀다가 카페에서 그냥 저기 뭐라 그럽니까? 파티도 하고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놀다가 해방되고 나서 서울대 교수가 됩니다. 음, 해방되고 나서 서울대 교수가 되는데 일본에서 배웠던 게 또 약간 일본식이 가미된 도안, 전통적인 일본 미술과 현대 미술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내에서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서울대에 장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면 수상의 동생?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일본에서 배우고 온 이분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현대 미술, 그 디자인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것, 개혁적이고 새롭고 막 다양한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분이 배운 거 보면 약간 좀 일본의 전통 미술에 가까워가지고 둘이서
궁합이 되게 안 맞았나 보더라고요. 서울대 내에서. 그래가지고 매일 그 과 내에서 찐빠를 먹인다 그럽니까? 학장이 막 교수로 매일 이렇게 쿠사리를 준다 그럽니까? 일본 말로. 이렇게 면박을 줘가지고 나중에 그 디자인 쪽 포기해버리고 돌 조각만 평생 하십니다. 그래서 큰 영향도 못 미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젊으실 때 카페 차려서 이렇게 근대 모던 보이로 살아가시던 때입니다. 이 카페가 굉장히 서구적이고, 저기 막, 세기 초에 유럽의 모습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실내 장식 같은 것들이 되게 이국적입니다. 적어도, 어쨌든 한국 전통적인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거 보면. 예,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내에 미술과를 처음 설치할 때, 어떻게 연줄이 있었는지, 미군정청, 45년 해방되고 나서 미군이 그 정부를 수립할 때 미군정청에 의해서 자문을 하면서 서울대 안에 처음에 공예과, 디자인과를 설치할 때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만든 과에 들어가가지고는 별 다른 활동 없이 계시다가 이제 돌만 조각하십니다. 평생을 조각. 이렇게 돌 조각을 하시는데 거의 종교에 귀하다시피 합니다. 이분이 하는 게 대부분 다 성물? 성당에 쓰이는 물건들. 그런 조각을 하시는데, 이때 해방되고 나서 분위기가 이승만 박사가 일단 장로신가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처음 세울 때 교장이 알리 헨스페드라는 미군 대위인데 목사입니다. 또 목사가 서울대 교장이 되고 처음에 설치된 미술대학교 학장은 또 장발, 신부님 숙부인가 그럴 겁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냥 서울대는 약간 종교학교 같은 느낌, 이화여대 같이, 선교사가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때 당시에. 예, 차차예요. 그래서, 이분이 초기에 서울대 안에다가 미대를 만들고 국내과를 설치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큰 영향이 없으셨다. 아주 조용히 살아가십니다. 남은 여생을 돌만 좋으시고,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혜태를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 혜태상이 이분이 만든 겁니다. 이분이 열심히 돌로 쪼아서 만들었고, 그 혜태상 밑에다가 마주왕인가 와인 샴페인을 한 박스 묻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파서 먹자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분은 이렇게 사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다음에 나오시겠네.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성당 조각만 하십니다. 예수상 만들고, 아기 예수 만들고, 저기 크루픽스, 십자가, 순환상, 그런 거 만드셨습니다. 이게 전국에 절이 아니라 전일에다 성당 가면 이분 조각들, 돌들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홍택이라는 분, 이분은 홍익대학교의 초창기 교수진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경 도안 전문학교, 이게 무사시노 미술대학인데 이분이 일본 가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5, 6, 70년대 정도까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반 쌍놈,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미술을 하면 일단 약간 천하게 본 것 같습니다. 미술 중에서도 순수 미술을 해야지 좀 고귀하고, 좀 뭔가 품위가 있고 우아한 그런 거고, 응용 미술이라는 거요. 상업 미술, 응용 미술, 돈 받고 그림을 파는 건 천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멸시하는 분위기라서 응용 미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까지.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50년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에 들어간 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뭐라 그럽니까? 양반집 교수들 보면 옛날에 양반집의 딸들은 공부 안 시키지 않습니까? 딸들을 공부 안 시키는데 이렇게 바느질이나 양재 같은 거 배워가지고 시집이나 가라 뭐 그런 분위기로 보내는 학교, 양가집 교수들이 가는 학과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들이나 뭐 다른 졸업생들은 응용미술하는 게 창피해서
접어버리고 순수 미술로 전향해버립니다. 이 한홍택이라는 분도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할 일도 없고요. 하니까 그냥 거의 평생을 화가로서 순수 미술만 하십니다. 추상 미술을 하다가 가끔 일 들어오면은 그림을 저기 글씨만 써가지고 이분이 한 작업이 보면은 추상 미술 아니면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를 손으로 정밀하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약품, 상품을 그리고 글자 쓰는 정도 이런 정도의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디자인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에서 교육받고 한국의 초창기 교수진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이후로 홍익대학교가 일러스트가 되게 세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이분 작품입니다. 근데 저기 쭉 서양 걸 보여드렸는데 추상미술, 서양의 추상미술은 이거 뭐라 그럽니까? 몬드리안식? 굉장히 기계적이고 딱딱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은 그냥 순수 미술이 하다 보니까 그냥 손 가는 대로 뜨거운 추상이라 그럽니까? 감정적으로 툭툭 찔러 바르고 약간 김한기식 그런 막 찔러 바르고 나서 여기다 글씨를 레터링 한 글씨를 쓴 걸로 포스트라고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순수 미술 쪽에서 조금 더 이름이 알려져 있고 디자인 쪽에서는 작품이 조금 별로 없습니다. 예, 이분 작품들입니다. 이게 디자인인지 순수 미술인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랬을 겁니다. 이게 제 그래픽이라는 게 제대로 등장하기 전까지. 건축은 말씀드렸고요. 건축가도 해방 이후에 1945년에 서울대학교 설치되면서 처음으로 건축가가 생깁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봤던 것 같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일본인 건축가들이 세운 건축물입니다. 일본인들이 세워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 이제 1920년대입니다. 1919년에 그 3.1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제 막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일본이 애를 먹었던 시기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니까 1920년대 들어서 일본이 그동안에 약간 강압적으로 통치하던 방식을 무단 통치하던 걸 문화 통치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때부터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총독으로 오고 조선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당근과 채찍 중에서 당근을 끄집어드는 시기라고 할까요? 조선 내에다가 이제 문화 활동이라는 것, 아주 우수한 일본의 문화를 무식하고 야만적인 조선에다가 심어서 조선인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문명화시키겠다. 약간 그런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대충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제일 고액권에 등장하는 일본의 만엔짜리입니다. 제일 고액권이고 여기 표면에는 후구자와 유기치라는 일본 그 근대화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등장합니다. 예, 일본 메이지 유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일본 근대화의 주역이고 이렇게 어쨌든 일본 열도를 다 뒤집어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자기 나라 문화를 굉장히 야만적이고 열등하다고 믿습니다. 아시아 문명권, 일본의 문화는 굉장히 무식하고 야만적이기 때문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5살? 4살이었나 5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상인 사람들은 딱 다 나가 죽어야 된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유럽의 문화, 특히 영국 걸 싹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 일본 건축도 영국이랑 비슷하고 도로 시스템도 영국이랑 비슷하고 뭐 거의 하나하나 다 베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구의 문명이 서구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고 들어간 거죠. 무사처럼 인정하고 일본은 동양의 전통을 완전히 버리고 유럽의 문화를 그대로 위식해서 일본은 동양의 유럽이 되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게 타라의 꿈입니다. 타라의 꿈.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로 들어가자. 그리고 일본은 스스로 이제 유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다시 또 조선과 중국과 뭐 동남아시아에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문가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동양이라는 거 굉장히 제 동양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동양이 무식하고 야만적인 상태로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뭐냐면 계몽주의. 예, 이게 아까 문화 통치랑 같은 건데요. 이 계몽주의 사상은 원래는 굉장히 좋은 거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 중세 성경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닌데 종교에 묶여가지고 막 억압받던 사람들을 종교개혁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종교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여했다 그럽니까? 벗어날 수 있게 이성의 힘을 깨워서 자유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이 계몽주의고 또 생산의 합리성, 손으로 만들던 물건을 기계 생산을 하면서 점점 더 노동을 더, 뭐라 그럽니까, 기계화시켜 나간 그 작업이, 그 과정이 계몽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계몽이라는 게 꿈을 깨운다, 엔다이트먼트, 빛을 비춘다,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비춘다. 유럽 내에서는 근대화 되는데 이 계몽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제국주의 시대에 오면 이 계몽주의가 살짝 변질됩니다. 이게 식민주의 사상으로 바뀝니다. 이제 자기들은 먼저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무지몽매한 야만적인 민족들, 동양과 아프리카 이런 데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식민지를 삼아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가진 우수한 문화, 진보된 문화를 갖다 넣어줘서 다 같이 잘 살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건 역사는 당연히 그렇게 발전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역사 발전을 조금 더 앞당겨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그 나라를 개조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데 이 제국주의를 이 계몽주의 사상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 자꾸 인도한테 우리가 니네를 근대화시켜줬지 않냐. 우리가 기차를 깔아주고 산업화시켜주고 그 자본주의를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국가를 발전시켰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칩니다. 이거 대충 그렇고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딱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계속 주장하는데 대동아 공영이라는 게 큰 동아시아를 다 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 공영 다 같이 영화롭게 한다. 일본은 먼저 스스로 근대화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무지몽매한 아시아인들, 한국을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서 이끌어주겠다 하는 게 이 문화주의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화주의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대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화주의는 그냥 아까 그 제국주의의 문화주의, 오리엔탈리즘에 가까운 겁니다. 해서 이제 일본에서 뭘 한다면 그 3.1운동 이후에 화들짝 해가지고 그 한국 내에서 민족대학 설립운동 스스로 대학을 세우려고 하니까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배경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화 그러면 사실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 이런 게 제일 눈에 튀니까요. 제일 먼저 조선미술전람회라는 걸 개최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예술이 감상하는 걸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 전에까지 예술이라는 건 뭐냐면요. 선비들이 고고한 자기 스스로의 인품을 연마하기 위해서 글씨 쓰다가 난 하나 치고 대나무 하나 치고 대나무 치고 난 치는 건 선비의 절개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럽니까 학문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에게 보여주고 예술 작품으로서 이렇게 감상하기 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미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일본의 제국미술전람회를 축소해가지고 조선에다가 조선미술전람회라고 개최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1922년에. 그래서 이 속에다가 처음에는 동양화, 서양화, 조각 이렇게 만들어 넣습니다. 그리고 서예 사군자는 나중에 들어갑니다. 사군자라는 게 서예 사군자는 뭐냐? 조선의 상징적인 예술이죠. 선비의 예술이고, 선비는 지조와 절개, 그런 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 이게 일본의 식민지하고는 조금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쇠 사군자 이 부분은 없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들어갑니다. 공예가 나중에 또 들어가고요. 동양화, 서양화 조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작품들을 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출품을 받아서 이제 백화점 같은 데다가 전시를 하고 조선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일회 조선 미술 전람회 장면인데 이제 저기 이 하얀 옷 입고 하얀 저고리 입고 머리를 딴 조선의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아, 일본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지게 바뀌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 조선미술전람회를 개최할 때 그 조선미술전람회, 전람회의 모든 규정은 일본 걸 그대로 가져오고 심사위원들이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작품전을 출품을 하는데 조선인들이, 화가들이 당시에 그 해방 이후에도 화가들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화가는 원래 다 그러니까요. 일제시대 때 화가들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이제 이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상을 받아야 출세를 하고 먹고 살 텐데, 여기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일본인의 심사위원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 일본인 심사위원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려야 되는 그림은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인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유명한 화가입니다. 회화 작품을 그리는데 이제 조선의 풍경을 그립니다. 조선의 풍경을 그리는데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고갱 위에 같으네요, 선생님. 고갱 같죠. 일단 척박한 땅입니다. 땅이 누런 황토의 척박한 땅입니다. 땅에서 이 조선 사람들이 우통을 벗고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갈색의 건강한 피부에 행복한 표정으로 가슴을 드러낸 강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죠. 여성. 어린아이와 여성과 척박한 땅과 황무지에, 느낌이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거 보면은 이게 남자아이인데 굉장히 좀 구부정하고 옷을 벗고 있고, 좀 배경으로 보면 좀 황무지입니다. 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요. 예. 이게 아까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입니다. 조선을 자기의 눈으로, 조선인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아마 저는 우리나라를 그리니까 가장 좋은 모습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멋진 장군, 아니면 풍요로운 가을에 곡식이 가득 열리는 것, 뭐, 행사를 하면서 잔치하는 모습, 결혼식하고 막 기쁜 그런 모습을 그리든지 할 텐데, 그림들이 되게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척박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런 작품이 수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일본인의 시각으로,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아까 공예품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예품도 일본인의 관광 기념품으로 팔리기 위해서 그 공예품들이 전통 공예가 아니라 왕실에 납품받은 전통 공예품이 아니라 일본인 입맛에 맞는 형태로 가공돼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태국 가면 태국이 그냥 불교 국가라서 굉장히 불교 사원을 신성시하는데 또 시장에 나가면은 부처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관광 기념품으로. 그게 태국인 스스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불상의 머리를 자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신성한 종교의 대상이지.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 없는 고미술품, 불상이 있는데 이 불상을 다 가져가기에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유럽의 전통대로, 유럽에는 이렇게 두상, 아니면 토르소, 가슴까지 있는 거, 이런 게 또 예술작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와서 불상을 다 못 가져가니까 목을 잘라가는 건데, 이렇게 목을 잘라서 기념품으로 가져가는데, 이게 아시아인 혹은 태국인 스스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태국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목 자른 불상을 좋아하니까 스스로 잘린 목을 가진 불상, 그 부처님 머리를 모조품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 겁니다. 이게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입니다.
저기 조선인 스스로가 일본인이 좋아할 만한 느낌, 좋아할 만한 풍경을 그려내는 그 상태, 약간 저기 노예의 상태죠.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시기입니다. 이 엽서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려서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게 근사한, 멋진, 강한, 혹은 훌륭한 역사가 아니라 그 눈요깃거리, 기생, 혹은 뭐 이렇게 시집가는 여성, 아니면 이렇게 밭일을 수작업으로 하는 농부들, 뭐 타이티슨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약간 무너져가는 옛날 고성들, 혹은 뭐 불교 유적지, 자기들도 불교 국가면서 조선의 불교 유적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그리고 주로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신기했던 게 일본에 없는 오방색, 색동 저고리, 이렇게 그 5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오방색. 오방색이라는 게 원래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훌륭한 의미였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색깔이 저기 음양오행위에서 동서남북 중앙 5개 방향을 상징하고 악기를 쫓아주고 복을 불러와서 신성한 거다. 그래서 이걸 그 궁궐과 절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색깔을 쓸 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서. 임금님이나 높은 관리들만 색깔을 쓸 수 있고, 대신에 시집가는 아이, 시집가는 여성, 아니면 백일된 아기들, 이런 사람 특별한 경우에 축하받을 때만 색동 저고리를 입었는데, 이게 화려한 거, 그리고 또 무당들이 쓰죠, 이 색깔을. 근데 일본인들 시각에는 이 색동 색깔이 되게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약간 색동 색깔 아니면 여성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타이티슨 같은 느낌, 황무지, 뭐 약간 척박한 땅 그런 느낌으로 계속 묘사됩니다. 조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는데 이게 6, 70년대까지 쭉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거 넘어갈게 이게 일본에서 했던 것. 일본은 항상 이렇게 과학과 기술과 건물, 전기 이런 걸로 대변됩니다. 완전히 대비되는 형태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전에서 이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공예인들 공예라는 게 이제 디자인이기도 하고 산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국가가 발전할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공예부를 설치하고 나니까 전국에 있던 공예인들, 예, 장인들이 또 출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인들도 출세를 해야 되니까 일본인들 입맛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부터 이제 공예품들이 주로 공예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그 문각 같은 거 낮은 칠기 자개 붙여가지고 오칠하는 거 이런 장인들이 일본인 취향으로 굉장히 독특한 작품들을 만듭니다. 추상적이고 약간 일본색이 가미되고 이게 모더니즘도 아닌 것이 전통도 아닌 것이 아주 묘한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뜬금없는 토끼, 이게 조선시대 조선 선전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비교해놨는데 지금 일본 겁니다. 지금 일본의 제국미술 전람회에서 출품해서 수상한 작품들 이런 게 소개되면 조선에서는 일본 걸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일본 제국미술 전람회에서 저기 1935년에 수상을 하니까 조선에서 1936년에 어떤 사람이 안에 호랑이를 토끼로 바꾸고 단도 비슷한 느낌으로 바꿔가지고 조선에는 없던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지금. 하고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보면 신기합니다. 이게 용이라는 거, 용은 임금님을 뜻하죠, 보통. 임금님이기도 한데 조선시대 조선인들의 시각에서 용은 임금님입니다. 하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 그 건물에서는 제일 위에 흙가루입니까? 제일 위에 그게 용 이름 까먹었네. 그건데 용이라는 게 함부로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작품 내에서 용이 등장했습니다. 감상의 대상으로서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어 일본에서 등장하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어차피 일본 취향이니까요. 심사위원도 일본인이니까 조선의 낮은 칠기가 일본 취향으로 따라가는 건 그냥 일반적인 경우고요. 자개도 일본풍이 나게 선이 얇아지면서 아주 선들이 얇아집니다. 얇아지고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낮은 칠기가 변화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일본인들 보기에 신기한 도자기들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도자기들이 조선의 전통 도자기 주로 백자죠. 하얀 달 항아리 아니면 막사발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일본풍의 도자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진이 없네요. 네. 이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요런 거, 상담? 이게 뭐라 그럽니까? 방에 쓰는 조금 오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일본풍의 물건들이 등장하고요. 일단 전통도 아닌 것이 일본과 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왔던 물건들을 많이 카피합니다. 예, 카피하고 서로서로 모양들이 비슷하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말고 재밌는 게 있었는데, 요런 거예요. 요게 재밌습니다. 이제 일본인들 취향에서 보기에 일본 걸 카피하는 것도 있지만 조선인들이 이게 상받기 위해서 조선의 전통 문화 중에서 일본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뭔가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통 쓰지 않았던 문양들 중에서 일본인들이 재밌어 할 만한 문양 이게 지금 이게 봉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황. 이 봉황이라는 건 임금님 가슴에 새기는 거, 이게 저기 청와대 상징이기도 하고요. 불사조요. 그 봉황이 그냥 함부로 아무나 쓸 수 있는 문양이 아닌데 밥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네요. 밥상 위에다가 올려놔서 이렇게 일본인들 보기에는 조선의 전통 문양, 조선색이라 그럽니다. 이걸 조선색. 일본인들이 바라본 조선색.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독특한 문양. 이런 것들을 조선인 스스로가 발굴해가지고 작품에 계속 새겨놨습니다. 여기 봉황이 들어가 있는 밥상, 이건 우리 전통적인 어떤 물건 같은데 이게 고구려 무용총에서 나온 그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구려 무용총의 문양을 전통 공예품에다 새긴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게 어쨌든 전통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전통이긴 전통인데, 제가 여기서 비판하는 건들, 이게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냐. 일본인의 시선으로 선별된 전통이다. 그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스스로, 이게 이쁘구나 해가지고 스스로 골라내고 조선인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조선인이, 일본인이 좋아할 만한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전통의 문양들을 뽑아내가지고 물건들을 계속 만들고 입상을 하고 조선미술전람이라는 게 여기서 입상을 세 번인가 하면 추천 작가가 됐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추천 작가가 되고 입지가 오르는 겁니다. 입지가 올라서 나중에 이렇게 해방 이후에는 국전? 이때는 대학이 없으니까요. 근데 해방 이후에는 여기서 추천 작가가 되면 쉽게 대학 교수도 되고 작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좋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예, 이건 상자인데 굉장히 일본색이, 이건 대본에 일본색이 두드러진 것 같고,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표현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김진갑.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김진갑 씨는 신생공예사라고 우리나라에서 굴지에, 서울에 있던 제일 비싼 물건을 만들던 공장이 있었던 데입니다. 김진갑 씨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쓰는 물건들, 경무대에 물건을 납품하던 분이고, 태천칠기사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거기서 북한 쪽에서 굉장히 훌륭했던 분이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훌륭한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제대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찻잔이 독특합니다. 전통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살만한 물건은 아닌 것 같으네요. 오로지 수상을 위해서 출품한 작품 같은데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17회. 이제 이게 문갑이네요. 문갑에다가 다리를 붙여놨습니다. 요거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이렇게 조선시대 문갑인가요? 뒤중가요? 이거 뭐지? 옷장인가요? 이런 데다가 다리는 밥상에 붙이는 거고, 뒤주는 그냥 바닥에 놓는 건데, 이거 두 개를 결합해서 아주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마 수상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 이상의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쥐가 많아서 이렇게 옷장을 띄웠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새로운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 조선시대 전통 공예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대화됐다라고 말하기 약간 무리가 있는 게 변질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이게 발전돼서 민중들이, 당시의 백성들이 혹은 뭐 국민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발전돼 가지고 잘 팔릴 수 있게 변화돼 나갔다는 절대 아니고, 또 대량 생산하기에 좋은 형태를 밖에 나갔다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상받기 위해서 전통工业가 일본인들한테 잘 팔리기 위해서 점점점 변질돼 나가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일제시대 동안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미네가 야나기 무네오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저기 공예과에서 아직도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데요. 이 사람 책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조선에 와서 예술 작품을 근대적 시각으로 분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첨성대의 비례가 어떻고, 뭐라 그럽니까? 예술을 계급이나 신분, 종교적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불상을 놓고 보면 부처님이기 때문에, 종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불상을 아름답다, 추하다 평가하지 않거든요. 절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처는 부처입니다. 아, 부처는 부처지. 부처님 귀가 좀 비례가 안 맞네. 눈이 너무 찢어진 거 아닌가? 다리가 저렇게 구조적으로 맞을 수 있나? 이런 얘기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근대적인 시각에서 미학이라는 건 이제 그 예술을, 부처님을 종교와 뚝 떼서 보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를 오브제로 놓고, 조각으로 놓고, 그게 아름답냐, 추하냐, 재료는 뭘 썼냐, 재료를 못 썼으면 뭐하게요. 종교, 불상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그냥 다 부처님인데, 스님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 민간인, 미학자의 눈에서는 나무로 만들고, 1500년대에 만들어졌고, 금칠을 했고, 어떤 장인이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게 근대적인 시각입니다. 미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근대적인 시각. 이 사람이 처음으로 조선의 미술을 이제 체계적으로 근대적 시각으로 분석을 해서 조선의 미술은 뭐다. 책을 씁니다. 조선의 공예품은 어떤 거다. 조선과 그 예술은 뭐다. 이렇게 해서 일제시대 때 한국에 건너와서 조선의 미술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여러 개를 막 사서 모읍니다. 사서 모아서 일본에 가져가고요. 자기는 사랑해서 그런 거였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이 나빠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눈으로 조선의 예술품을 늘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은 선의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의 예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슬픔의 미라는 겁니다. 이게 비의 미, 그리고 선의 미, 무작위의 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조선의 작품들을 보는데 처마선이 너무 슬퍼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슬퍼 보이고 갸냘퍼 보이고, 도자기의 곡선이 너무 갸냘퍼서 슬퍼 보인다. 그리고 조선의 미는 무작위의 미다. 이렇게 뭔가 작위면 인위적으로 짓는 거, 아티피셜한 건데 뭔가 짓지 않았다. 자연적으로 내버려 둔 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있어 보이네. 그런데 잘 뜯어보면요. 이게 하나하나 반대입니다. 이게 슬픔의 미가 있으면 기쁨의 미가 있겠죠. 이게 여기입니다. 이게 일본이 정치의 예술입니다. 일본은 정치의 예술이고 선의 미나, 그러면 선이라는 건 굉장히 되게 갸냘픈 겁니다. 약한 겁니다. 슬픈 거고 약한 거고. 이게 조선은 원래 침략당해서 그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슬픈 민족, 숙명적으로 슬퍼지는 민족, 이라는 말을 돌려하고 있는 상태라서 돌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조선의 미에 대한 평가가 거의 1990년대까지, 요즘에 이 말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조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이게 제 국민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조선의, 한국의 전통 미는 자연입니다. 선의입니다. 이렇게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일본인들이 와서 선의입니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은 조선은 슬픈 민족이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또 다른 게 조선인들은 늘 슬프다. 왜냐하면 상복을 늘 입고 있다. 초상 치른다는 거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게 초상 치를 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 그걸 비교해서 늘 초상 치르는 것이 슬픔에 쌓여있는 민족이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은 조선인한테는 기쁨이 허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골 때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학에서 이 책을 거의 교재처럼 쓰고 있습니다. 조선의 한국의 전통 미술을 처음으로 근대적인 관점으로 예술적으로 바라본 근대적 시각으로 바라본 책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공부하고 이 책을 교재로 쓰고 있는데 좀 골 때리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 문구 조금 읽어보면 조선에 나타난 미는 애상의 미다, 뭐 셀기의 힘이 셀기의 구절이 진실이라면 힘이나 즐거움이 허용되지 않고 슬픔이나 괴로움이 숙명처럼 몸에 따라다니면서 생기는 예술은 형태나 색채보다 이 형태라는 건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색채는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을 선택할 것이다. 선을 선택한 이유가 슬퍼서 그렇다는 겁니다. 늘 슬프다. 슬픈 게 숙명이다. 숙명이랑 운명이랑 차이는 뭔지 아시겠지만 운명은 자기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숙명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게 숙명인데 조선은 숙명적으로 슬픈 나라다. 그래서 선을 택했다. 그래서 가옥지북에도 한없는 곡선의 물결이 나오고 경주 첨성대도 좋은 곡선이 있다. 첨성대도 슬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성대도 슬프고 지붕도 슬프고 다 슬픈 민족입니다. 이게 팔자고요. 근데 이게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대로 갑니다. 예,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저기 많은 학자들이 조선이 근대화되고 조선에 일본을 통해서 근대 예술이 들어왔고 근대 디자인이 출발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절대 아니고 당시에는 왜곡시켰고 오히려 정체시켰다. 오히려 망가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특별한 거 없고요. 이제 해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45년에 어쨌든지 해방이 됩니다. 1945년에 선생님, 무작위가 무슨 뜻이에요? 무작위. 무작위 무 없을 무자에다가 지을 작자 위할 위자 그래서 이렇게 작위라는 건 자기적이다. 인위적이다, 자기적이다. 의지를 가지고 지었다는 얘기인데 앞에 무가 붙었으니까 자귀가 없다, 의지가 없다. 그냥 자연의 미하고 같은 말입니다. 무작위, 짓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고 되는 대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뭐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막사발 조선시대의 건축은 도면이 없다 그러죠. 눈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만들고 그래서 천재네. 예, 탑을 만들 때도 밑에서 보고 눈대중으로 만들어서 거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대충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신랑이 한복을 보더니 남자 한복이 눈대중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섭죠?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보고 나서. 아니 눈대중으로 지은 양복이다 이렇게 옷이다 이렇게 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의 한복을 보고 바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밌다. 무작위. 예.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45년에 뭐 자이든 타이든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군이 들어옵니다. 미군이 들어와서 처음에 미군은 조선에 들어오면서 조선을 해방시키러 온 게 아니라 일본을 점령하러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여기는 조선은 일본 땅이기 때문에 일본을 점령했고 점령군으로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총독부 앞에다가 처음에 성조기를 내 겁니다. 점령을 한 나라니까요. 해방을 시켜준 나라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민중들이 처음으로 이제 해방군으로서의 미군을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부터는 미군에 대한 그 환대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한 미군 정청이 3년 동안 한국을 지배합니다. 이양하기 전에, 임시정부가 생기기 전에, 미군이 들어와서 한국의 제도를 미국 제도로 다 바꿔놓습니다. 아까 서울대학교를 왜 미군이 만들지? 이상할 것 같은데, 45년에 한국 정부가 미군입니다. 그리고 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대통령이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식민지 3년을 더 한 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미국의 식민지다.
예, 어쨌든 미국이 한국을 싹 재건을 하면서 제도랑 시스템이랑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일본 거 남아있는 거에다가 미국식 제도를 다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데, 예,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그 하와이에서 오래 살았던 이승만 박사를 여기 대통령으로 앉힙니다. 뭐, 여기에는 얘기가 많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어쨌든, 이분이 오시면서, 그 뭐냐, 프란체스카 회사를 데리고 오시죠. 그 호주 분인데, 그 당시에 어디에 비서로 일하던 분을 이렇게 미국에서 유혹해서 이제 결혼하고 돌아왔는데, 조선 민중들이 굉장히 이 프란체스카 회사한테 또 굉장히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마녀 사냥 당합니다. 어떻게 아시아인이 조선인이 백인 여성을 데리고 오냐? 우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저기 그 상해에서 일하던 임시정부에서는 처음에 초대 대통령이 나올 때 김구 선생을 밀어야 맞는데 이 임시정부에서도 헷갈려 버린 겁니다. 와, 그래도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오래 활동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은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 조선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돼버립니다. 근데 처음에 오시면서 이렇게 그 양복을 입고 왔는데 이게 미국의 동부의 하버드 대학 그 주변에 5개 대학, 이게 여기를 아이비 그 담쟁이 능쿨 아이비가 많이 자란다 그래서 아이비 리그라고 부르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입고 온 게 딱 아이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동부의 엘리트들이 입는 양복. 그래서 또 조선의 아이비 스타일이 확 붐을 일으킵니다. 미국에서 온 거다 그러면서. 근데 조선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미국 문화에 환호하고 열광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본인이 다가오고 나서 기관사는 한 명도 조선인이 없었는데 그래서 기차를 두고 가도 못 굴리고 공장을 두고 가도 공장을 운영을 못하고 관리직이 없으니까 건축물을 두고 가도 조선인이 스스로 건축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미군을 통해서 다시 이제 기차가 복원되고 기차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근대화되는 상태죠. 예, 예, 재미삼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미군들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지금 남산입니다. 남산에 이렇게 조선신궁이라고 해가지고 남산 정상에 이렇게 싹 밀어버리고 이게 일본식 도리를 지어놓고 신궁까지 직선으로 쫙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저기 그 야수꾼의 신사? 일본의 신사 있지 않습니까? 위패들 모신데 그 온갖 귀신들과 조상들을 모셔놓은 신사를 조선신궁이라고 해서 남산 위에 크게 지어놨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원래 조선 전통에는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듯한 중앙에 직선을 뚫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기 절에 가보시면 절에 들어가는 입구가 삐뚤삐뚤합니다. 이렇게 일주문 나오면 또 삐뚤삐뚤하고 대웅전 나오면 대웅전 그 뒤에 또 무슨 건물 산신각 이런 것들이 중앙열이 맞는 건물이 없습니다. 다 지그재그로 삐뚤삐뚤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신궁을 지을 때 반듯하게 직선으로 뚫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좌우로 나무들을 쫙 열병하듯이 세워놓는 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지어놨는데 아마 이때 영향인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충렬사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딱 이런 방식입니다. 중앙에 입구부터 쫙 직선으로 뚫어버립니다. 가운데 그거 사당 지어버리고. 예, 이건 또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웰컴하고 있습니다. 웰컴. 미군은 점령군으로 들어오고 한국인들은 해방군으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수용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거부하다가 미국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 모든 게 한국에서 히트를 칩니다. 이제 미군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미군은 우리나라를 구해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군대 같은 조직이 있죠. 그리고 막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퍼주고 재건해주고 너무 고마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디자인을 보면요. 1947년에 45년에 해방되고 47년에 이제 조선에서 처음으로
크림이 나왔나 봅니다.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크림요. 이게 라키 화학입니다. 라키 화학. 즐거울 락자에 즐거울 희자입니다. 라키 화학인데, 이 즐거울 락자, 즐거울 희자 쓰던 라키가 미군이 들어오고 나서 이름을 럭키로 바꿔버렸네요. 이게 저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일제시대 때 일부러 럭키를 즐거울 락, 음차라 그럽니까? 음을 빌려와가지고 한자로 쓰는 거, 락키로 써서 썼던 건지, 아니면 진짜 라키 화학이 미군들이 들어오고 나서 럭키로 바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LG가 이 럭키입니다. 처음으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화장품의 모델로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호주, 캐나다 여배우였던 다이나 더빈인가 봅니다. 유명한 미국 여배우를 표지에다 갖다 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미국에서 활동하는 캐나다 여배우가 한국에 크림 화장지 표지로 붙었다. 이거 되게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 문화는 그냥 다 좋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 여배우 디아나 더빈이네, 디아나 더빈. 아, 아, 참. 아, 몇 개 빼먹었네. 지금 요거 50년대 초까지만 보고 적겠습니다. 예, 48년에 미군들이 물러가고 훈정을 끝내고 한국에다가 정부를 이양해주고 이제 일공화국입니다. 이제 그 짧은 시간에 한국은 거의 미국 문화로 싹 갈아버립니다. 미군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해버리고 좀 있다가는 또 그거 6.25 끝나고는 지금 미군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중파를 직접 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골 때리는데요. 이제 미국을 통해서 급격히 한국의 문화가 미국 문화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막 제임스 딘 같은 사람들이 막 히트 쳐버리고 미국에서 온 거니까요. 미국에서 온 춤이 차차춤, 이런 게 히트 쳐버리고 미군 부대에서 8군에서 노래 부르던 분들이 거의 6, 70년대 우리나라 원로 가수들이 다 8군에서 밤무대에서 노래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들어온 춤, 카나리아 자매인가요? 신카나리아 자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인의 사상, 조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유인의 사상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게 여성이 성적 상품만 된다고 비판받는 여성의 몸매를 평가하는 미스 코리아가 이게 당시에 시작이 되고 있네요. 이게 신인수인가? 이게 바람 피다가 잡혀 들어간 혹시 이 사람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 자이언트 이유 없는 바람 마지막에 막 우유 마시면서 막 고독한 눈빛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국내에서 히트를 치는가 하면 이제 한국 내에서는 이제 알게 모르게 미군들이 보내준 구제품으로 옷을 막 해입고 미군들이 쓰다 버린 담요로 옷을 만들어 입거나 이런 거 보면 전쟁 시기에 미군들이 전쟁하다 버린 낙하산지 이게 되게 질기고 가벼운가 봅니다. 낙하산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이렇게 남자들은 그 군복을 그대로 입고 다니면 군인들한테 잡혀가니까 군복을 까만데 이렇게 삶는 염색약에다 담궈가지고 옷을 염색해서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50년대 가난한 엘리트가 이렇게 일을 구한다고 목에다 구직이라고 써가지고 걸고 있는 사진이 해외에 되게 소개가 많이 돼서 유명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제도가 철저하게 미국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 양력이 정착되기 시작하고 자유기업, 미국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휴일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한국을 거의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도를 싹 다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을 없애버리고 신정만 지내게 하고 신정이라는 게 이게 양력 체계죠. 그리고 구정에 제사를 못 지내게 하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보면은 57년이네요. 벌써 한참 지나버렸구나. 이제 우리한테 맞지 않는 이게 옛날에 재래식 화장 부엌인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부엌의 주방은 입식 주방이네요. 서구식 싱크에 입식 주방에 가마솥이 이렇게 전자레인지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처럼. 이 사진 보고 되게 깼는데요. 나 뗄까 나무를 어떻게 떼지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랬나 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이렇게 여성이 허리를 펴고 꼿꼿이 서서 일하는 만인 같은 상태. 그러니까 미국의 1950년대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모더니즘 얘기하면서 미래의 주방, 미래의 부엌, 전기 가전과 전기 청소기와 전기 냉장고를 이용해서 여성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상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마님처럼 조작만 하면 컴퓨터가 해결해준다, 뭐 그런 그림들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950년대 이게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엌에 실정에 맞지 않게. 그리고 미스 코리아, 예, 57년이네요. 굉장히 급격하게 바뀝니다. 일제시대 때는 진하게도 안 바뀌다가 해방되고 나서 굉장히 급격히 바뀝니다. 미국 문화에 대해서는 쭉 그냥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몇이냐? 아유 넘었네. 요 몇 장만 볼게요. 요거 재밌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은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에는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차를 처음 만드는 게 이겁니다. 이거. 서울의 어떤 형제가 미군들이 6.25 때 버리고 간 이 집차 엔진을 불화받아가지고 주선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옵니다. 거기다가 드럼통을 망치로 두드려서 펴가지고 철판을 펴서 저도 처음으로 시발차라는 걸 만듭니다. 시발이 처음 시에 출발한다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차라는 걸 제대로 보지를 못했나 봅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많은 차들이 이미 있었는데 제대로 못 봤는지 미군의 그 멀티 택티컬 무트라는 차인데요. 이 트럭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한국에 처음으로 1950년대 차를 만들고 대통령상도 받고 서울 시내에서 이거 돈을 비싸게 받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구경시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적인 디자인은 미군들을 통해서 시작됐다. 요건 지금 뭐냐면 버리고 간 차체를 망치로 두들겨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1959년, 63년인가? 처음으로 등장한 우리나라 전화기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스스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건 일본에서 나왔던 전화기입니다. 이게 일본식 전화기. 근데 이건 1950년대 미국의 헨리 드레이퍼스 전화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최신부에서 금성사를 통해서 전화기를 만들었는데 미국 모델을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일본 것도 많이 봤을 텐데 일본 거를 따라가지 않고 미국 모델을 그대로 베꼈다. 자동차도 일제시대 때 나왔던 것보다 미군들의 모양을 따라가고 있는 게 미국 문화를 수용하는데 진짜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1950년대 남보 카라멜, 혜태에서 나온 카라멜인데 보면 이게 10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만보춤이 이때 유행했다고 하네요. 만보라는 이름을 영어로 다 쓰고요. 한글을 하나도 안 씁니다. 마치 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때 당시에 미제가 너무 유행을 해서 미제인 것처럼 만들기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혜태가 커다란 그림이었는데 이게 혜태가 마치 상표처럼 바뀌고요. 지금도 혜태 상표, 이 혜태인가? 이렇게 상표처럼 바뀌고 우표 모양으로 붙었네요. 글자는 영어로만 만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군악대에서 쓰이는 악기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한글이 한자도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1950년대 럭키에서 만든 치약입니다. 치약. 이게 요까지만 볼게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럭키 치약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국산 최고입니다. 국산 최고인데 락키 화학공업사입니다. 아까 럭키가 아니라 락키였죠, 여기. 그런데 서울대학교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만, 여기 광고에 보면 미제와 똑같은 락키 치약입니다. 미제와 똑같은 치약이고, 미국 원료의 방법인가요? 으로 제조된 럭키 치약입니다. 이때 당시에 미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미국 것처럼 만들기 혹은
마치 미제인 것처럼 만들기, 이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미국에 발전되어 있던 모더니즘이 막 수용되는 겁니다. 제품이 마치 허쉬 초콜릿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던 방식인데 표면에 헬베티카라는 두꺼운 글자로 상표명만 크게 쓰는 거. 이게 미국의 전형적인 그 상업적 디자인입니다. 글자를 크게 글자만 쓰는 거. 그리고 새로 나온 물건에는 New를 크게 붙이는 거. 이게 또 미국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193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그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때 마케터들이 붙어가지고 새로운 곳은 좋은 곳이다. 그러면서 뉴, 슈퍼 이런 거 많이 붙였는데 여기에 뉴라는 글자를 갖다 크게 붙였네요. 그러면서 크게 미국식으로 허쉬 초콜릿처럼 만들고 여기 한글도 굉장히 도안화가 많이 됩니다. 이제 1950년까지 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요즘 것들이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기억도 나실 수도 있고요. 이 50년대 일제시대 때는 저기 디자인이 좀 많이 왜곡됐다면 1950년대부터는 그냥 쭉 보시면 그냥 서구화돼 버립니다.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이게 너무 빨리 바뀌어서 놀라울 지경인데요. 아마 조선 민중들이 되게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신문물에 대해서 너무 수용 속도가 빠릅니다. 10년 정도? 어떻게 저렇게 빨리 바뀌나 싶을 정도로 싹 전통은 사라져버리고 미국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